겹겹이 주름진 이마와 흰 서리가 무성하게 내려앉은 머리를 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속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자문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회한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눈물이 차올랐다. 신의 계시처럼 엄습해온 그날의 회한과 눈물이 내 인생 후반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고민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자를 만나 나는 비로소 멈춰섰다. 걸음을 멈추니 노란 민들레와 자줏빛의 제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시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노자는 말한다. 지지불태, 가이장구.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고 오래간다. 이 구절을 금원으로 삼아 남은 인생 후반전을 느리게 천천히 살아가리라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나이 50에는 인생관이 달라져야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50에 읽는 노자입니다. 지은이는 박영규, 펴낸 곳은 원앤온 북스입니다. 50에 읽는 노자, 이 책은 50에 꼭 기억해야 할 노자의 말과 공허를 멈춤과 비움으로 채우는 도덕경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도덕경에 등장하는 50가지 명구와 그와 관련된 저자의 인생과 고전 이야기, 학자와 소설가 등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은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멈춤. 2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았다. 성찰. 3부, 마음의 품을 넓혀 나를 찾으려면 용서. 4부, 복잡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시간. 비움. 5부,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법. 조화입니다. 담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간. 50에 읽는 노자,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하는 순간 멈추는 지혜, 정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천천히 조금씩 먹는 게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후 식습관 2가지를 고쳤다. 첫째, 빨리 먹는 습관을 느리게 먹는 습관으로 바꿨다. 숟가락을 들자마자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급하게 먹는 게 예전에 내 식습관이었는데 요즘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천천히 먹는다. 아내와 딸아이가 숟가락을 놓은 후에도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뭉그적거린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담당인 설거지가 늦어진다. 하지만 설거지가 조금 늦어진다고 큰 탈이 나진 않는다. 대신 내 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예전에는 툭 하면 장에 탈이 나서 병원 신세를 졌는데 요즘은 배가 아파 병원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 하나 고친 건 많이 먹는 습관이다. 예전에는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완전히 들 때까지 숟가락을 놓지 않았는데 요즘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밥의 양을 3분의 2로 줄이고 식사 후 과일을 먹을 때 하나만 더 먹고 그만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손에서 포크를 내려놓는다. 간단한 원칙 같지만
이 습관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매우 큰 것 같다.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확실히 줄었고 자고 일어난 후 속이 불편한 증상이 많이 사라졌다. 식습관 개선과 함께 식사 후 곧바로 자리에 눕거나 소파에 앉는 습관도 고쳤다. 대신 거실과 안방,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10여 분 정도 걷는다. 그런 후 악력기나 아령 같은 기구를 들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한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식사를 마친 후 100걸음을 걷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다. 겨우 100걸음으로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따라해보니 허준의 말이 과히 빈말 같진 않다. 100걸음이라는 걸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 후 신체의 모드를 정지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바꾼다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긴 건 습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일상에서도 한 걸음만 더 하는 순간 바로 멈추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손에 집어들었다가도 이게 꼭 필요한지를 따져본 후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곧바로 진열대에 다시 내려놓는다. 원고를 쓸 때는 한 꼭지만 더 쓰고 쉬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 바로 마우스에서 손을 뗀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지만 그보다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며 읽은 노자의 도덕경이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덕경에서 나는 멈춤의 지혜를 배웠다. 노자는 말한다. 명성과 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몸과 재산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은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병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 왕성하던 식물들에서 물이 빠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듯 사람의 신체도 나이 50을 넘어서면 서서히 물이 빠진다. 그럴 때 마음만 앞세워 성성한 시절처럼 행동하다간 화를 당하기 쉽다. 사람마다 정도와 결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인생 후반기에는 삶의 무게중심을 공성보다 수성에 두는 게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량이 발휘한 멈춤의 지혜. 유방을 도와 천하통일에 큰 공을 세운 한신과 장량의 경우가 그랬다. 한신은 내친 김에 본인이 황제가 되려고 한 걸음 더 내딛다가 목숨을 잃었다. 화는 한신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고 일가 친척이 모두 멸문지화를 당했다. 장량은 한신과 거꾸로 처신했다. 유방은 장량의 혁혁한 공로에 걸맞게 큰 규모의 시급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장량은 토사구팽이 권력의 속성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시급을 마다하고 중간 규모의 시급을 자청했다. 지방으로 내려간 후에는 주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데에만 열중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 무대에는 일체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 멈춤의 지혜를 발휘한 장량은 인생 후반기에 일신의 안락을 도모하며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았다. 한 걸음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생사를 가르기도 하고 한신과 장량의 예처럼 역적으로 남을지 충신으로 남을지를 가르기도 한다. 그랜드 캐니언의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벼랑 끝에선 걸음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 걸음만 더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다가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 기업인들 가운데 한 걸음만 더 하다가 평생 쌓아 올린 명성과 재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사례를 얼마나 많이 보는가. 그들은 노자의 말처럼
만족할 줄 몰라 치욕을 당하고 적당할 때 그칠 줄 몰라 위태로움에 처했다. 나도 한때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삶의 모드를 바꿨다. 인생 후반전 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욕심이 차오를 때 멈추는 습관을 들이니 다른 세상이 보인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성숙. 천지가 서로 합해 감로가 내린다. 7, 8월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즈음이면 식물원에도 가을이 찾아온다. 내겐 화살나무가 가을의 전령사다. 가을 단풍하면 뭐니 해도 노란 은행나무와 붉은 단풍나무가 대표적이지만 물이 드는 순서로 보면 화살나무가 선두주자다. 허리 높이 정도의 나지막한 화살나무는 9월 초입이면 벌써 울긋불긋한 기운이 감돈다. 이름만큼 세월을 달리는 속도가 빠르다. 빨리 물들면 빨리 떨어질 텐데 화살나무 단풍잎은 그래도 제법 오래간다. 다른 식물들이 본격적으로 물이 올라오는 10월 초순 무렵에도 화살나무 단풍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눈길을 사로잡는다. 개수나무도 단풍이 제법 일찍 드는 축에 속한다. 식물원을 산책하며 옛날 동요 속에서만 들었던 개수나무를 처음으로 봤다. 나뭇잎이 보름달처럼 큰 줄 알았는데 직접 보니 반달 모양의 송편보다도 더 작다. 플라타너스처럼 잎사귀가 큼직큼직한 식물들도 있는데 개수나무 잎사귀는 아기자기하다. 담백한 노란색으로 물든 작고 깜찍한 개수나무 잎사귀들은 수수하고 단아한 모습이 좋아 보인다. 단풍색이 변하지 않고 오래가기로는 남천이 으뜸이다.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나무인데 유심히 지켜보니 묘한 매력이 있다. 서울 식물원에는 도시 정원 형태의 꽃밭들이 군데군데 조성되어 있는데 남천은 가장 먼저 조성된 도시의 틈새라는 이름을 가진 정원 입구에 한 무더기가 피어 있다. 그리고 배달, 선덕, 화랑, 단심 등의 이름을 가진 무궁화 수십 종을 심어 놓은 무궁화 동산도 있다. 그 옆에 또 한 무더기에 남천이 피어 있다. 산책할 때마다 지나다니는 길이라 두 군데의 남천을 매일같이 본다. 신기한 건 가을이 저만치 물러가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쯤에도 남천의 단풍색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식물원에 가을을 수놓던 단풍잎들이 모두 떨어져 대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도 남천은 홀로 붉은 가을색으로 남아있다. 더 놀라운 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에도 남천 단풍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눈이 몹시 오는 날 혹시 하는 마음으로 찾아봐도 남천은 여전히 붉은색으로 피어있다. 남천의 붉은 단풍잎 위에 살포시 얹혀있는 눈꽃은 묘한 신비감을 자아낸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자 폭설이 내리던 날 우산을 받쳐들고 식물원을 찾은 적도 있다. 남천의 단풍이 떨어지는 건 이듬해 3, 4월이다. 다른 식물들이 새싹을 틔울 때 남천은 비로소 옷을 갈아입는다. 남천의 일반적인 속성인지 서울식물원 남천만의 특유한 현상인지 식물의 문외한인 나로선 판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관찰한 남천의 단풍은 가을에 물들기 시작해 겨우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듬해 봄에 비로소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곱게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붉은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은 화살나무의 단풍이나 은은하고 담백한 노란색의 개수나무 단풍, 북풍 한설에도 끄떡없이 견디는 남천의 단풍은 특히 그렇다. 봄에 피는 매화나 산수유, 목련보다 단풍이 더 애틋하고 아름답다.
만추지절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나도 단풍잎처럼 곱고 담백하게 인생 말년을 물들이고 싶다라고 다짐을 한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역경이 내 삶을 덮쳐도 남천처럼 꿋꿋하게 견디리라 마음먹는다. 노자는 말한다. 도란 항구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질박한 통나무처럼 작아 보이지만 천하의 이를 다스릴 신하는 없다. 제후나 왕이 이를 지킬 줄 알면 만물이 장차 저절로 번창하고 천지가 서로 합해 감로가 내리고 백성은 법이 없어도 저절로 균등해진다. 사람은 대체로 나이가 들면 부드러워진다. 세월이 그렇게 만든다. 바닷가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영겁의 세월 동안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이다. 파도에 실려오는 세월의 힘이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들듯 사람도 세월의 힘으로 유연해진다. 60 문턱을 넘고 보니 보인다. 인생은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순리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인생 전반전에 깨닫지 못했다. 톨스토이와 법정 스님의 잘 물든 단풍. 노자의 말처럼 도란 인위적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다. 삶에서의 도도 그러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도에 가까운 삶이다. 봄에는 꽃으로 피고 여름에는 청청한 푸른 잎을 휘날리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자신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삶의 도다. 단풍들 시절에 봄꽃을 시샘한다고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여 단풍이 떨어질까 두려워 억지로 부여잡는다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면 내면은 성숙해지고 인간관계는 부드럽고 원만해진다. 천지가 서로 합해 감로가 내리고 백성은 법이 없어도 저절로 균등해진다 라는 구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톨스토이와 법정 스님은 인생 후반전에 길잡이로 삼는 스승들이다. 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으로 꼽는 잘 물든 단풍들이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 불꽃처럼 살았다.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고 질풍노도와 같은 청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는 모든 걸 내려놓는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대표작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브론스키와 안나가 봄꽃 시절의 톨스토이였고 두 노인에 나오는 엘리세이가 단풍 시절의 톨스토이였다. 브론스키와 안나의 삶은 봄꽃처럼 화려했지만 허무했다. 에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다가 가진 돈을 몽땅 털어 가난한 농부를 도와준 엘리세이의 삶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아름다웠다. 법정 스님의 삶은 그 자체가 비움이었고 무소유였다. 법정 스님은 단 한순간도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다. 백석의 애인이었던 김영한으로부터 시가 1천억 원이 넘는 대원각을 시주받아 길상사를 창건했지만 그곳에서 단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강원도 산골의 오두막에서 검소하고 간소한 삶을 살다 갔다. 톨스토이와 법정 스님처럼 나도 인생 후반전을 단순하고 담백하게 살고 싶다. 요즘 내 머리맡에 노자의 도덕경과 톨스토이 전집 그리고 법정 스님의 저서들이 자주 머무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우지 못하니 내공. 미묘하면서도 지극히 넓고 깊어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모든 게 신기했다.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방에서만 살다가
대학생이 된 후 서울로 삶의 터전을 옮긴 것부터가 내겐 색다른 경험이었다. 대학 캠퍼스가 주는 느낌도 남달랐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던 학교 건물은 대개 한두 동이었고 많아봐야 대여섯 동이었는데 대학 캠퍼스는 세기 힘들 정도로 많았다. 수십 개의 단과대학 건물과 학생회관, 도서관 등 현대식 건물들이 뿜어내는 위용은 시골에서 가 놀라온 20살 청년을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더군다나 기숙사라는 집단생활시설을 처음 봤던 테라 입학 초기에는 하루하루가 신기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푸릇푸릇하던 신입생 시절의 기억들 중에서 내 뇌리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건 대학 노트에서 본 문구 한마디다. 누런색으로 된 대학 노트의 커버 하단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물이 깊지 않으면 무릇 큰 배를 띄우지 못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적어뒀겠지만 내겐 공부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학교 문구점에서 노트를 구입한 후 이 문구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말 그대로 심쿵이었다. 장자 소요유에 나오는 이 구절을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정치학을 뒤로 밀어내고 인문학에 본격적으로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던 50대 중반 논어와 맹자를 비롯한 동양 고전들을 차례대로 읽기 시작했는데 장자를 읽는 순서가 되었을 때 이 구절이 떡하니 눈에 들어왔다. 그때의 기분은 뭐랄까 깊은 바다에서 진주를 길어 올린 것 같은 혹은 깊은 산속에서 백년 묵은 산삼을 발견한 것 같은 한치의 과상도 없이 딱 그런 기분이었다. 너의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우하다니 인연이라 하지 않으면 달리 이 세상에 무슨 인연이 있겠느냐. 나는 소요유의 이 구절에 눈을 박은 채 인연의 의미를 떠올렸고 인문학이 인생 후반기 내 삶에 맞춤한 시절 인연임을 내게 각인시켰다. 새롭게 맞아들인 시절 인연임을 좀 더 성숙한 관계로 만들고자 그 후 나는 순자, 한비자, 열자, 귀곡자 등 자자가 붙은 동양 고전을 빠짐없이 탐독했다. 하지만 장자만큼 구미가 당기는 고전은 만나지 못했다. 장자는 질리지 않았다. 우화 형식을 취한 것도 흥미로웠지만 에피소드 하나하나에 담긴 사유의 깊이가 워낙 깊어 장자는 만날 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줬다. 그런 연으로 장자는 내 곁에 3, 4년 정도 머물렀다. 장자를 한 발짝 옆으로 밀치게 된 건 노자 때문이었다. 도덕경을 처음 읽었을 땐 딱딱한 느낌이라 구미가 크게 당기지 않았는데 뜻밖의 송사와 함께 찾아온 번아웃을 계기로 노자는 내 삶의 지도리가 되었다. 2달간 자리에 누워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미니멀리즘을 삶의 모토로 정하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노자의 도덕경이 내겐 성경 말씀 이상 가는 영혼의 양식이 되었다. 도덕경을 자주 읽다 보니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노자가 곧 장자이고 도덕경이 곧 남화경. 당나라 현종이 장자를 노자와 같은 바늘의 성인으로 예우하기 위해 장자에 새로 붙인 이름입니다. 운문 형식으로 된 노자의 도덕경을 산문으로 풀어놓은 게 남화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자와 장자 두 사람이 말하는 도의 모습은 일치한다. 대학 신입생 시절에 내 기억을 소환한 장자의 한 문장과 비슷한 맥락을 가진 구절이 도덕경에도 나온다. 예로부터 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미묘하면서도 지극히 넓고 깊어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오랜 세월 전해져 오는 고전을 저울에 달면 그 무게가 천근만근이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예술 작품 중에는 피카소의 그림들이나 베토벤의 교향곡들도
그만큼의 무게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 동양 고전 중에는 노노의 무게를 첫 손가락으로 꼽지만 내겐 노자의 도덕경이 으뜸이다. 노자가 말하는 도는 위 구절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신불가식이다. 장자식으로 표현하면 노자의 도덕경은 항공모함을 수백 척 띄울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깊다. 이어령이 남기고 떠난 꽃 한 송이. 내 바다에는 얼마나 무거운 배를 띄울 수 있을까 자문해 본다. 가벼운 나룻배 한 척 정도 띄울 수 있을까? 10년 넘게 인문학의 뜻을 두곤 동서양 고전들을 두루 읽어 글을 쓰고 있지만 나이에 걸맞는 삶의 무게를 지닌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세상 이치는 조금 눈에 보이는가 싶다가도 금세 사라지고 노자가 말하는 도라는 것도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마음과 영혼에는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남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그때쯤 보일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깨달음의 순간을 위해 나는 오늘도 부지런히 내 바다에 물을 채운다. 최근 작고한 이어령의 마지막 인터뷰 영상을 보며 나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저렇게 담담하게 내 삶을 되돌아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는다.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이 아니라 바람개비를 돌리고 연을 날리는 천진난만한 소년이었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연륜과 내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고 나로 하여금 그런 소망을 갖게 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자리에서 일어난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는 건 영화의 마침표가 찍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령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자신이 영화감독이라면 디 엔드, 마크가 찍힐 자리에 꽃봉오리를 놓을 거라고 말한다. 그 꽃을 보며 관객들은 영화의 속편을 기대하고 다시 영화관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삶에는 라스트가 없다. 라스트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한 송이의 꽃봉오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어령이 죽은 후 그의 생각과 말을 소환하는 일들이 신드롬처럼 일어났다. 이어령은 자신의 무덤에 꽃 한 송이를 미리 놓고 떠났다. 그 꽃을 보며 사람들은 라스트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떠올린다. 그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고 떠났는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어령의 삶에 비춰 자신을 되돌아볼 일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